요즘 335 모이면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예, 그러니까 백신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막상 또 접종이 현실화되니까 왠지 모를 또 불안감. 이런 게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솔직하니 진짜 이거 부작용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고 이러니 이거를 진짜 맞아야 되나 안 맞는 게 낫나 이 생각 자꾸 들면서 참 불안스러워요. 네. 네,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이 오가고 있거든요. 사실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이어지면서 봄철에 4차 유행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얘기들이 다 맞는 얘기인지 또 틀린 얘기는 없는지 이걸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내과 전문의 김남동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은 일단 백신 접종을 하셨나요? 저희는 못했고요. 저희가 하는 기준이 국가 접종 계획에 의하면 네. 코로나 환자를 보지 않는 그런 의료기관 종사자는 5월 달부터 하는 걸로 돼 있어 저희는 아직 못했죠. 아,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은 이제 5월 이후에 그렇죠. 접종을 하시겠네요. 그러면 원장님은 접종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거는 없으십니까? 없다고 하면은 그렇죠. 사실 있죠. 있는데 뭐 의무감을 갖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또 나에게도 사실은 불안감이 조금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함께 해야 할 이야기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으로 하루빨리 좀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또 정보가 막 범람하고 그 안에는 분명히 잘못된 정보도 있고 루머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오늘 이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안전성 문제인데 코로나 백신이 너무 급하게 단시간에 개발됐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능한 얘기죠. 원래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역사적으로 최소 보통 10여 년 이상 걸려서 백신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코로나는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바로 상용화가 된 거예요. 네. 물론 그것이 유전공학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안전성을 검증할 만한 시간 여유가 굉장히 없었던 거죠. 그런데 뭐 국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퍼지고 난리 나니까 한 수 없이 급하게 만들다 보니 안전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 원장님요, 이게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이게 뭐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뭐 어떠세요? 일단은 백신이라는 것의 원리를 조금 이해하시면은 우리나라에서 맞는 백신의 종류와 그다음에 부작용과 뭐 효용성, 그다음에 효율성 이런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준비를 했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백신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 예방접종을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그것을 인식해서 중화항체라는 거를 만들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은 이 중화항체가 바이러스에 달라붙어 갖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 예방접종의 원리거든요. 네. 그 예방접종 원리에서 여기를 잘 봐주세요. 여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여기에 돌기가 있죠. 요 돌기. 예. 요 돌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 돌기가 우리 몸으로 들어왔을 때 돌기가 세포 속으로 들어올 때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리셉터라는 그 수용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딸랑 붙어갖고 열쇠를 열고 이 바이러스가 세포로 쏙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세포 안에서 복제를 많이 해서 네. 그 복제한 것이 또 우리 몸으로 확 퍼져요. 그러면서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요 돌기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돌기를 없애야겠네요. 없애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요거는 요게 이제 우리가 감기를 앓다 보면은 감기 바이러스 중에 제일 많은 게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예. 그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속에 있는 자가 복제 면역하는 그런 그 유전자를 빼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요 돌기를 만드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여기다 집어넣어 버려요.
집어넣고 이거를 우리 몸에다 주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가 보통 뭐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다 이렇게 냉동시키잖아요. 예. 이 백신은 한 2 내지 8도 정도. 왜? 죽으면 안 되니까. 얘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요거를 만드는 유전자를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 몸에 주사를 맞으면은 이 바이러스가 그 유전자를 통해서 요 돌기의 항원을 만들어요. 항원을 만들면 우리 몸에서는 면역 반응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놓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아주 신기술이죠. 옛날 같으면은 요 아래는 불알화 백신이라고 바이러스를 열이나 또는 약이나 방사선이나 이런 걸로 죽여버려요. 죽여서 그냥 바로 놔주는 거죠. 그럼 걔가 죽었으니까 우리 몸에 걸리진 않고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항체가 만드는데 문제는 그 죽이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이 단백질이 돌기 단백질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효용이 떨어지는 거죠. 아. 그거를 지금 만든 데거든요. 중국에 있는 시노팜, 시노백. 중국 백신이 이렇게 죽여서 만든 백신이 되겠어요. 이 고래 옛날부터 썼던 방식이 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쓰고 있는 RNA 백신, 화이자 백신, RNA 백신이거든요. 요거는 요 돌기를 만드는 그 단백질의 유전자를 따로 띄어갖고 그거를 우리 몸에다가 바로 넣는데 얘가 불안정한 물질이다 보니까 바로 들어가지 못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잘 감싸갖고 우리 몸에다 넣어서 그럼 우리 몸에서 요거를 받아들여서 RNA라는 것에서 정보가 있으니까 그 정보가 우리 몸에서 이 돌기 단백질을 만들면 이게 항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달려 들어가고 그거를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신기술이죠. 옛날에는 그냥 바이러스 자체를 죽여서 넣고 뭉뚱그려서 넣고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만드는 항체 생산율이 한 50%도 안 됐어요. 예. 근데 이거는 딱 맞춤이죠. 예. 결론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항원을 만들게끔 하는 그런 원리로 이제 백신이 만들어진 것이죠.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 뭐 38도 이상의 고열이 난다거나 몸살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작용인지 백신 후유증인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백신은 이물질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봐서는 들어오지 말아야 될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물질을 제거하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 그런 아까 얘기한 그런 뭐 발진이 난다든지 가렵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몸살이 난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백신은 사실 언론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많은 거는 전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고 의료인도 다 인정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상황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그래도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죠. 예. 근데 원장님 뭐 아까 설명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그만큼 또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단순히 단기간에 개발했다고 해서 우리가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건 뭐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진 않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효용성은 상당히 좋은데 안전성은 검증할 시간적인 여유가 참 적었기 때문에 예. 하는 수 없이 무릅쓰고 전 세계가 워낙 뭐 사망자도 많고 걸리는 사람도 뭐 2천만 명 이상 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근데 이제 백신 접종을 딱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열이 나고 몸도 안 좋고 그래요. 그럼 이제 해열제를 먹으라고 하던데 그게 구분이 안 갈 수가 있잖아요. 해열제를 먹고 그냥 집에서 쉬면 되는 건지 아니면 곧장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건지. 우선은 맞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15분 내지 30분 정도는 대기하고 계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아나필락시스라고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부작용, 이상 반응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는 대기하고 있다가 집에 오셨는데 열이 난다. 네. 집에 뭐 체온계가 있으면 좋은데 요새 다 있죠, 거의. 네, 38.5도가 넘으면은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부작용이라고 생각되는 증상, 예를 들어서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그다음에 뭐
근육통이 심하다든지 속이 울렁거리고 토한다든지 예. 이런 게 있으면은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응급으로 가셔야 될 경우가 있어요. 아나필락시스 같이 의심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열이 나고 몸살이 심하고 호흡도 곤란해지고 의식도 좀 약간 혼미해지고 혈압을 쟀더니 뭐 혈압도 낮고 이런 분들은 아나필락시스 쇼크거든요. 그럴 경우는 뭐 119를 불러서 바로 응급실을 가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약간 뭐 몸살 기운 좀 있고 예. 열도 38.5도 안 되고 예. 그런 분들은 집에서 아세타미노펜 해열제를 드시면 돼요. 근데 해열제도 그거 말고 네. 뭐 이부프로펜 같은 진통 소염제가 있어요. 예. 그것도 실제로 효과는 있는데 바이러스 생성 자체에 조금 저해하는 효과가 있대요. 아. 그래서 그거는 먹지 말고 타이노를 준비하고 계셨다가 드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38.5도가 기준이고 그렇죠. 그리고 해열제도 어떤 성분인지 이거를 좀 확인한 다음에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맞고 난 다음에는요, 제 생각에는 미리 좀 다 맞은 분들은 그 약을 조금 몇 알씩이라도 좀 준비를 상비약으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